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 역대급 가족 리스크 대선, 이렇게 말이 많이 있는데요. 두 후보는 연일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는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후보의 가족 리스크 관련해서 법적으로 과연 처벌이 얼마나 가능한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사건인법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예, 사건인법의 구자룡 변호사와 처음 알아볼 내용은 간단하게 일단 그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이 있잖아요. 네.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이재명 후보 첫째 아들 관련해서는 상습 도박, 성매매, 음담 패설, 여성 비하 발언 이런 이제 논란이 터졌는데 맞네요. 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논란 중에서도 도박죄는 맞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첫째 아들이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서 글을 올린 당사자가 맞다.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부모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아들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도박죄에 관해서는 신속하게 시인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아들이 빚이 1,000만 원 정도 있다 언급했는데,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그 예금 통제 계좌에 그 아들 그 잔액이 얼마에서 한 5천만 원으로 늘었다. 그렇죠. 이것 가지고도 이제 이게 무슨 혹시 도박 수익이냐, 아니면 불법 증여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그렇죠.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법리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공방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사실관계가 이제 명확하지는 않은데 몇십만 원 단위로 도박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알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빚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소액으로 했고 한 1,000만 원 범위에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꼭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대법원 판례상 도박죄에 대해서 그 도박 규모 판돈을 계산할 때는 그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몇십만 원을 갖고 참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참가자들의 돈을 걸렸던 돈을 다 합하고 거기에 도박 판수를 곱해요. 그러니까 억대 도박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진짜로 막 개인적으로 몇 억씩 걸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판수를 곱하다 보면은 억대가 될 수도 있고 하루도 그럴진데 몇 년이 지금 쌓여서 지금 2년 이상의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억대 도박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래서 추가로 계속 제기가 되는 거고. 상습 도박이고 억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법리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러면은 이 금액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그럼 원래 본인 재산이 얼마였냐, 본인 재산 얼마를 까먹고서 마이너스 1,000만 원까지 내려갔냐, 그냥 정말 제로에서 1,000만 원으로 떨어진 거냐, 이게 이제 도박 판돈 규모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니까 얘기가 나오고 그 와중에 통장에 돈이 거의 없다가 5천만 원으로 빵 뛰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합법적으로 증여했다. 이거 이제 증여했다고 하는 자료가 나오면 해명이 될 텐데. 관보도 실렸다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도박 수익이냐라는 거는 그걸로 이제 해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도박을 하는 걸 전혀 몰랐냐, 혹시 이거 마이너스 생기니까 갚아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알 수도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쪽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노림수로 한번 주장을 해보는 게 아닐까.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다 그런 상황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이 있으니까 도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만약에 했던 게 증여가 그 타이밍에 왜 필요했냐, 딱히 설명이 안 되면 알면서도 이거를 막지 못했고 부모로서 책임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아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들의 도박, 상습 도박을 방조. 그런 느낌으로 이런 시각. 책임을 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고발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죠? 하겠죠. 이거는 최근 일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공소시효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없어가지고 실정법 위반으로서 지금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처벌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처벌 지금 따져보면 일단 단순 도박죄는 우리 형법상으로는 처벌 수위가 가장 낮아요. 그래가지고 벌금형밖에 없거든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건 단순 도박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상습 도박이 문제되는데 그럼 굉장히 또 처벌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걸 놓고서 이제 그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기간이 2년 이상 그리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돼가는 거 보면은 좀 최근까지도 한 거 아니냐.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면이 있고 그리고 그 도박 사이트에 후기 글을 200개를 본인이 올렸을 정도면 굉장히 활동을 거기서 많이 했다. 왕성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런 사실관계가 드러나니까 치료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언급할 정도인데 사실 중독범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 괜히 뭐 책임을 이렇게 약하게 하기 위해서 변명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 치료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치료를 받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면 사실 진짜 중독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기 쉬운 부분이라서 이건 상습도박죄로 의율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올린 글들을 보면은 그 게임에서는 게임 이제 그 사이버 머니들을 가지고서 도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커뮤니티 유저들끼리 사고 파는 거래글을 많이 올렸다고 해요. 근데 요거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처벌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도박장 사건들도 좀 해보면은 실제로 인형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도박을 해요. 인형을.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도박죄가 아닌데 그거를 옆에서 환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돈으로. 그럼 그냥 게임에 불과했던 게 돈으로 환전해 주는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이제 도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별도의 법률로 가로막고 있어요. 못하게. 그런데 지금 이거를 실제 돈으로 거래했던 그런 글들도 올라왔기 때문에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게 아니냐. 요것도 그래서 지금 고발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있는 게 그 글 중에 불법 토토에 돈을 걸고서 돈을 뭐 따거나 이렇다 이런 글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이런 복권이나 이런 거는 함부로 누가 이렇게 할 수 없고 엄격한 국가의 통제하에 허가된 곳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독점 그렇죠. 그래서 사설로 하는 건 다 불법이고 불법 토토에는 거기에 돈을 건 사람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민체육진흥법도 위반 가능성이 있는데 요게 오히려 뒤쪽 범죄가 오히려 더 높습니다. 형량이 높을 수 있죠.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상습도박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되면은 처벌 수위가 처음에 도박 이렇게 했을 때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갔을 때 지금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아마 집행유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까지 좀 봐야 되나요? 네, 그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매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성매매 의혹은? 성매매 의혹이 본인은 뭐 부인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부인하는 쪽에서는 뭐 마사지 업소 다녀온 거 가지고 성매매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부당한 공격 아니냐 이렇게도 하는데 사실 그게 지금 그 마사지 업소에 갔다 왔다는 글이 있어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마사지 업소에 가서 성매매를 했다는 거를 암시하는 그런 이제 추단할 수 있는 그런 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마사지 업소 같다고 지금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관계는 거기까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글을 올렸다고 해서 다 본인의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과하지 않냐. 뭐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않냐. 아까 뭐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공식 입장까지는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또 이제 그 얘기 올라오니까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식 입장으로 삼기는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수사와 재판까지 갈 때는 그런 주장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긴 좀 어렵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게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의심스럽다. 근데 아마 이제 주장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그 사이트에서 그런 뭐 관심 끌고 싶어서 허영심에 뭐 이렇게 과시욕에 그런 그냥 거짓말을 올렸다. 이런 변명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허세로. 그렇죠. 근데 성매매라는 건 사실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은 그걸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지요. 왜냐면은 그 업소 주인이나 뭐 그 관계자가 저 사람 맞다라고 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뭐 성립을 이렇게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고 본인 주장 진술, 본인 시인 진술만 있을 경우에는 심지어 법정에서 자백을 하더라도 그 자백만 있을 경우에는 보강 증거 없으면 유죄가 안 나오거든요. 법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다 고려해가지고 사과도 도박에 한정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도 가능한 게 실제로 도박만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과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실무 돌아가는 사건들로 봤을 때는 이건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도박을 했기 때문에
가입자 정보랑 금융거래 그 계좌 흐름 보면은 입출금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죠. 도박은 그래서 확 이제 바로 밝혀질 내용인데 수사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근데 전면 부인을 했다가 이게 굉장히 쉽게 도박죄에 대해서 입증이 돼버리면 그럼 뒤에 성매매 이런 것도 쭉 그냥 다 진짜겠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바로 밝혀질 거는 바로 빨리 시인하자. 예. 그래서 도박은 시인하고 성매매에 관련된 거는 의혹은 굉장히 좀 크고 좀 충격 주는 내용이긴 한데 입증은 쉽지 않다. 그래요. 이거는 쉽지 않다. 자, 이번엔 윤석열 후보 쪽 좀 가보시죠. 김건희 씨, 자 부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 거는 저거죠. 그 삼성미술관 전시했다는 거, 그다음에 뉴욕대 연수했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허위 이력에 대한 기재가 굉장히 여러 건이다 이런 의혹들이 쭉 나왔는데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거대로 삼성미술관 2003년에 포트레이트전을 기획했다 이렇게 이력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삼성 리움미술관이라는 게 없었다. 그럼 삼성미술관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허위의 이력을 기재한 게 또 발견된 거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삼성미술관이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좀 이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인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삼성미술관이 아니라 삼성플라자였는데 오기재를 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요. 삼성미술관이라고 사실은 그 통칭하는 일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게 좀 명확해야 될 게 그 전에는 뭐 호암갤러리 이런 식으로 했지 그걸 다 묶어서 삼성미술관이라고 했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뭐 흔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게 좀 이제 공교롭게도 허위 이력에 대해서 오기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뭐가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있어 보이는 식의 오기재가 되는 거는 좀 이게 다 오기재라고 보기가 좀 납득이 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다. 그래요. 자, 이런 허위 이력만이 아니고 사실 심각한 거는 만약 법적으로 입증이 되면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가 안 지났다면 문서 위조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여기에 핵심 중에 핵심은 법적으로 따질 부분은 문서 위조죄 부분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게임산업협회의 경력 에 관한 증빙서가 들어갔다. 이게 지금 재직증명서가 작성됐지 않냐. 요게 이제 이 핵심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의혹이 형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볼 때 기본기로 알아야 되는 게 자기 명의의 문서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죄라는 거는 성립될 수가 없고 변조죄도 없고 문서죄는 무조건 타인 명의 문서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허위 내용을 적었더라도 그건 내 명의의 문서잖아요. 그래서 문서 위조죄, 변조죄 이런 건 성립되지 않고 그리고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공문서는 허위 내용을 작성했을 때 처벌이 됩니다. 공문서는 굉장한 신뢰도가 있으니까. 근데 사문서는 사람들도 그냥 감안하고 본다. 그래서 사문서에 대해서는 허위 작성죄가 없어요, 아예. 스스로 작성한 문서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건 거기에 증빙서류로 게임산업협회의 문건이 들어가 있으면 게임산업협회는 타인 명의 문서잖아요. 그래서 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의혹이 나오는 걸 보면 1년 번호가 기재된 게 좀 다르고 오타가 있을 정도고 맞아요. 연도에 무슨 월자가 들어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식 문서라고 보기에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 이런 거는 좀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 게 그 허위 이력을 냈을 때 교수 임용에 대해서 업무방해가 문제되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업무방해는 사실 허위 주장을 했을 때 바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하고 심사한다고 보거든요. 대법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빙이 들어갔을 때 그때 성립이 논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게임산업협회의 경력증명서가 위조다라고 하면은 위조죄, 행사죄 그리고 그걸 증빙으로 냈으면 속을만 했으니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까지 함께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사실 확인이 좀 어려운데 그게 좀 핵심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인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능 변호사 함께했습니다.